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3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다 경복궁역에서 내려 5번 출구로 나가 15분쯤 걷다 보면 9시 뉴스에서 매냥 보던 청와대의 푸르는 기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여 오는 8월 이후로는 관람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기 직전 왼쪽 편에 사랑채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관광을 테마로 하는 도서관을 꾸며놓았습니다. 청와대 안에는 도서관이 없다 하고 사랑채가 도서관의 역할을 하려는 듯 합니다. 19살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22살에 인디아나 대학에서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5살에 DNA 구조를 밝히는 논문을 공동 집필하고 34살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오늘 산책할 책의 저자입니다. 유전자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을 소설처럼 기술한 오늘의 책은 이중나선입니다. 제임스 왓슨이 쓰고 최돈찬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DNA 구조를 발견한 이야기 속으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프랜시스 크릭은 그리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겸손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크릭의 이러한 성격은 그가 누리는 현재의 명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이미 유명세를 치르며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러더포드나 보어와 같은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1951년 가을 물리학자와 화학자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과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공동 연구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에 왔던 때만 해도 사정은 전혀 달랐다. 당시 그는 35세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과학자였다. 그와 친한 몇몇 동료들만이 크릭의 빠른 머리 회전과 통찰력을 알았고 가끔 조언도 구했지만 대다수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말 많은 수다쟁이로만 대할 뿐이었다. 크릭이 속한 실험실은 1936년에 영국으로 온 오스트리아 태생의 화학자 막스 페루츠가 지도하고 있었다. 페루츠는 10여 년간 X선 회절법으로 헤모글로빈 결정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의 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캐번디시의 책임자인 로렌스 브래그경이었다. 노벨상 수상자 브래그와 결정학의 창시자인 두 사람은 파고들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구조를 풀기 위해 X선 회절법으로 무려 40년이나 관찰하고 있었다. 분자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브래그경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한 뒤 성취감을 그만큼 더 느꼈다. 그래서 전쟁 직후 몇 년 만에 그는 분자들 중 가장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를 풀기 위해 특별히 온 힘을 쏟고 있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시간이 나는 틈틈이 최근에 축적된 X선 데이터를 논의하기 위해 페루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함께 데이터를 해석하고 토의했다. 심지어 집에 가서도 데이터 결과를 해석하는데 몰두하곤 했다. 이론가인 브래그경과 실험가인 페루치의 중간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크릭이었는데 그는 가끔 실험도 했지만 실은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이론에 더 몰두했다. 그는 색다른 것을 발견하면 그 흥분을 이기지 못해
들어줄 만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붙들고 큰 소리로 떠들곤 했다. 그러다 하루쯤 지난 뒤 자신의 이론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실험을 다시 시작하고, 이내 실험이 지루해지면 다시 새로운 이론 해석에 몰두했다. 크리가 이러한 독특한 성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다. 보통 실험은 서너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기에 실험실 분위기는 딱딱해지기 쉽다. 하지만 그의 톡톡 튀는 행동은 실험실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었다. 여기에는 그의 큰 목소리도 한몫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말했는데, 그가 어쩌다 크게 웃으면 캐번디시 실험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연구소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겼고, 특히 좀 한가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퉁명스레 반문도 하면서 함께 어울렸다. 그러나 브래그 경은 예외였다. 크릭이 한참 신이 나서 떠들면 브래그 경은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조용 방을 찾아 자리를 피했다. 연구소에는 차를 마시는 방이 있었는데 그는 크릭의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 출입을 삼갈 정도였다. 게다가 브래그 경의 연구실 밖 복도가 크릭이 실험실에서 쏟아져 나온 물로 잠긴 경우도 2번이나 있었다. 크릭이 이론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흡입관 펌프의 고무관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캐번디시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크릭은 연구에 많은 진전을 이루어 단백질 결정학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오지랖도 넓어서 다른 실험실에서는 어떤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을까 하여 이곳저곳을 자주 기웃거렸다. 그리고 정작 실험 결과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찾아가 자기 나름의 해석을 예의를 갖춰 거침없이 피력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단숨에 자신의 해석을 뒷받칠 만할 실험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이 아이디어가 과학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자신에 차서 주위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다. 이렇듯 거침없는 태도 때문에 아직은 무명인 또래의 동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와 거리를 두었다. 자신이 행한 실험 결과를 두고 크릭이 먼저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재능을 보일 때마다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더구나 크릭이 금방이라도 큰 성공을 거두어 케임브리지라는 큰 그늘에 안주하는 자신들의 미천이 들통이라도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더욱 그랬다. 크릭은 카이우스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아직은 어떤 대학의 연구원으로도 적을 두지 않았다. 이는 어느 정도는 그가 자초한 것이었다. 학부 학생에게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실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의 째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릭도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나는 잘 안다. 이른바 교수 사회라는 것이 재미도 없고 배울 것도 없이 허풍으로 가득 찬 세계라 생각하던 그였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서운해했다. 킹스 대학에도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릭을 매우 유쾌한 저녁 식사 동반자로만 알고 있었던 이런 친구들도 포도주를 곁들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크릭에게 말려 들어갔던 것이다. 내가 케임브리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크릭은 DNA 및 이 물질이 유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그가 DNA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그가 물리학을 떠나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946년에 읽고 나서였다. 이 책에서 슈레딩거는 유전자야말로 살아있는 세포의 핵심 성분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레딩거가 이 책을 집필했던 1944년 당시만 해도 유전자는 단백질 분자의 특별한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세균학자인 에이버리가
뉴욕 록펠러 연구소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실험을 통해 한 박테리아의 유전 형질이 순수하게 정제된 DNA 분자를 통해 다른 박테리아로 전달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DNA가 모든 세포의 염색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기에 이 실험 결과는 모든 유전자가 DNA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진정 생명의 비밀을 풀어주는 로제타 석은 단백질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크릭은 금방 알아차렸다. 그 대신에 머리카락이나 눈의 색깔, 저마다 다른 지능, 남을 웃기는 재주 등 인간의 유전 형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DNA임을 그는 간파했던 것이다. 물론 아직은 DNA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었기에 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전자가 단백질 분자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크릭은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술만 남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꼭 뻔하게 질 말에 돈을 건다고 생각했다.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신문이나 학술재단에서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편협하고 아둔한 이들이 많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과학자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크릭이 DNA 연구 분야에 뛰어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DNA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단백질을 연구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되지 않는 그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번디시의 동료들은 DNA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적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DNA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X전 회절법 연구팀을 우선적으로 짜려면 2, 3년은 좋게 걸릴 상황이었다. 폴링은 델브리그로부터 이중나선에 관해 처음 들었다. 나는 델브리그에게 상포적인 DNA 사슬 구조를 알아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편지 말미에 폴링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었다. 아직도 오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남아 있었기에 앞으로 며칠 동안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수소결합으로 연결된 염기쌍의 내용을 폴링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델브릭은 자신의 실험실 연구원 모두에게 이중나선에 대해 말해버렸다. 이제 곧 그 연구원들이 폴링의 지도하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말을 전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사실 델브릭은 그 전에 이미 나에게서 오는 편지 내용을 지체 없이 폴링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순수 과학에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고, 또 그로서는 폴링이 애태우는 모습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탓이기도 했다. 이중 나선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폴링은 델브릭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감격했다고 한다. 보통 때 같았다면 폴링은 그가 지녔던 아이디어의 장점을 내세워 우리와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자가 상보적인 DNA 분자 구조가 지닌 엄청난 생물학적 의의 앞에서 그 역시 우리의 승리를 깨끗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그는 킹스 대학에서 나온 X선 사진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는 4월 둘째 주에 솔베이에서 개최되는 단백질 학회에 참가하러 벨기에의 브뤼셀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예정대로라면 3주 후에는 X선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폴링도 이중 나선에 대해 이미 알게 되었다는 점을 나는 3월 18일 파리에 돌아온 직후에 델브릭이 보낸 편지를 읽고 알았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채택한 염기쌍이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는 꾸준히 쌓이고 있었으므로 폴링이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나왔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나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캐나다 출신 생화학자 게리 와이엇을 우연히 만났었다.
마침 그때 DNA 염기 비율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는 T2, T4, T6 파지 그룹에서 DNA 분석을 막 끝내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이 파지 그룹의 DNA는 시토신이 없는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의 모형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시모 코인과 엘 허시와 함께 와이엇은 이 파지들이 5-히드록시메틸 시토신이라는 변형된 시토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더 중요한 점은 그 변형된 시토신의 양이 구안인의 양과 같았다는 것이다. 5-히드록시메틸 시토신은 시토신처럼 수소 결합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중나선의 증거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분석한 데이터는 이전의 어떤 분석 결과보다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안인과 시토신의 양이 같다고 확실히 입증하고 있어 나는 기분이 참으로 좋았다. 내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크릭은 A형 DNA 분자 구조에 착수했다. 윌킨스 실험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정체인 A형 DNA는 물을 흡수하면 길이가 길어져서 B형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B형의 DNA를 축을 따라 기울여 염기쌍의 거리를 약 2.6 옹스트롬으로 줄이면 보다 압축된 형태의 A형 DNA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래서 그는 기울어진 염기 모형을 조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B형 구조와 달리 나선의 내부가 비좁은 A형 구조는 손으로 조작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겠지만 내가 돌아갔을 때는 이미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새 모형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 다음 주 네이처에 투고할 논문의 초고가 완성되어 윌킨스와 로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런던으로 사본 2통을 보냈다. 그들은 사실상 별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들의 실험실에 있는 프레이저가 우리의 모형을 만들기 전에 수소결합으로 형성된 염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만을 언급해 주길 희망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프레이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프레이저는 염기 3개가 중간에 수소결합으로 묶인 것을 생각한 모양인데 그들 중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잘못된 효호변이성 이성질체였다. 따라서 소개한다 한들 그 아이디어는 곧 사장될 것이 뻔했기에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하자 윌킨스는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결국 우리는 참고문헌에 이를 추가로 수록하기로 했다. 로지와 윌킨스의 논문은 둘 다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고 두 논문 모두 그들이 얻은 결과를 염기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었다. 처음에 크릭은 생물학적 의의까지 언급하면서 논문을 길게 쓰려고 했다. 하지만 간결할수록 요지는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며 간단히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었다. 우리가 제창하는 이 특이한 염기쌍은 곧바로 유전물질을 만들어내는 복제 기구를 밝히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다. 거의 최종본 형태의 논문 원고를 브래그 경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몇 문장을 수정하면 좋겠다고 말한 뒤 기꺼이 강력한 추천장과 함께 네이처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이중나선 구조 발견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물론 이 업적이 패서디나가 아니라 캐번디시에서 나왔다는 것도 분명 그를 즐겁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이중나선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정교한 자기복제성에 감탄했으며 그들이 40년 전에 개발한 엑스선 방법이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논문의 최종 원고가 3월 마지막 주말에 완성되었고 이제 타자기로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캐번디시에서 일하는 타이피스트가 마침 휴가 중이어서 엘리자베스에게 부탁했다. 토요일 오후 내내 따분하게 자판이나 두드려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쉽게 승낙했다. 우리 논문이 다윈 이후로 생물학계를 뒤흔들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크릭과 나는 엘리자베스가 타이핑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보았다. 약 900단으로 된 그 논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여기에 디옥시리보 핵산염의 구조를 재창하고자 한다. 이 구조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화요일에 완성된 논문을 브래그경의 연구실로 보냈고 4월 2일 수요일에 네이처의 편집위원에게 발송했다. 폴링은 금요일 밤 케임브리지에 도착했다. 솔베이에서 개최되는 학교에 참가하기 위해 브뤼셀로 가는 길에 아들 피터도 볼 겸 모형도 관찰할 겸 들른 것이었다. 피터 폴링은 그저 편한 생각에 아버지를 팝 미망인 하숙집에 머물도록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버지 폴링에게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매일 아침마다 외국인 아가씨들과 식사를 한다 한들 온수가 제공되지 않는 방이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폴링은 아들인 피터 폴링과 함께 연구실로 와서 도냐휴와 인사를 나누고 칼텍에 대한 소식을 잠시 나누더니 곧바로 우리 모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폴링은 킹스 대학 실험실에서 측정한 데이터도 보고 싶어 했다. 그에게 로즈가 찍은 B형 사진의 사본을 보여주자 그는 우리 모형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했다. 그때 브래그경이 연구실로 들어오더니 점심을 대접하겠다면서 폴링 부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날 저녁 폴링 부자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나는 크릭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폴링을 의식해서인지 크릭은 별로 말이 없었고 그저 내 여동생 엘리자베스와 오딜이 즐겁게 수다 떠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부르고뉴 적포도주를 꽤나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의 대화는 전혀 활기를 띠지 못했다. 폴링은 크릭보다는 풋내기인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 폴링이 피곤해 보여서 파티는 자정 무렵에 끝났다. 다음 날 오후 엘리자베스와 나는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갔다. 피터 폴링과 만나기로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열흘 후에 미국으로 갔다가 대학 시절에 사귄 미국 청년과 결혼하기 위해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다. 따지고 보니 꽉 막힌 미국 문화를 벗어나 어쨌든 걱정 없이 한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날이 마지막인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포브르생 토로네의 아름다운 전경을 다시 한번 감상하자면서 집을 나섰다. 나는 우산 가게를 구경하다가 문득 엘리자베스의 결혼 선물로 제격이다 싶어 예쁜 우산 하나를 골랐다. 엘리자베스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나 홀로 센강을 건너 룩셈부르크 궁전 근처에 있는 호텔로 걸어 들어가면서 수만 가지 상념에 잠겨들었다. 다음 날 오후에는 나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이제 생제르맹-대 프레 근처를 활보하는 긴 머리의 아가씨들에게 더 이상 한우를 팔지도 않았다. 이젠 나도 어엿한 25살로 그런 일탈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서 제임스 왓슨과 함께 걸었던 DNA 발견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은 과학자 중에 글을 잘 쓰는 몇 안 되는 천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였던 21세기 신고전입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